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중입니다. 최근 개그맨 이경규 씨가 약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불법 마약류가 아닌 처방약을 먹고도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치료용 약물이라도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흔히 먹는 감기약도 문제가 되는 건지 오늘 이슈 톡톡 시간에 전문가 연결해서 약물 운전의 범위와 처벌 수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이 재테크에 관심이 커진 청년들 많아졌죠. 이렇게 금융환경과 정책이 빠르게 변화할 때는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건지 잠시 뒤 돈 되는 라디오 짠테크 SOS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죠.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을 맞아서 오는 3일 모레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에 보통 네. 첫 기자회견을 가졌죠. 그렇죠. 우리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런 얘기가 익숙하잖아요. 익숙해요. 네. 예, 역대 가장 빠르고 과거 사례 봐도 보통 취임 100일째 딱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00일 넘겨서 첫 회견 열었었어요. 예. 네, 30일 맞아서 기자회견 내일 모레 하는데 이 방식은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공개 회의로 한다는 거고 예.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두루두루 분야별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전해졌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기자회견 예고하면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 주요 정책 등에 대해서 활발히 소통할 것이라면서 기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보면은 지금 일단 허니문 기간이죠. 네. 그러면 그때 딱 국민 지지를 더 받게 동력을 끌어내자 이런 의도가 좀 있을 것 같고 예. 한편으로는 이미 현안들을 대통령이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어떠한 자신감 엿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취임 직후부터 야당 지도부도 거듭 만났고 그룹 총수 만나고 경제단체장하고 간담회하고 광폭행보 이어가고 있잖아요. 바빴죠. 네. 예, 그런데 또 공개하지 않은 부분도 그러니까 비공개 만찬으로 외부 인사들도 많이 만나고 있다고요. 네. 진영의 구분 없이 보수 쪽 인사들도 비공개로 많이 만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가 하면 오늘도 국무회의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 지금 좀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예. 사실 임명 권력과 선출 권력의 그런 부분은 많이 나왔던 불만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재부의 권력,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 네. 거기서 오는 충돌들 이런 것들이 불만이 좀 있었던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선출 권력은 국민이 위임을 한 거고 임명 권력은 뭐 행정고시를 받다든가 관료사회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발언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지금 국민주권 정부라는 캐릭터하고도 좀 맞는 발언이고 네. 또 정부 국무위원이라고 하더라도 야당도 존중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읽을 수 있겠는데 이 말을 할 때 앞부분에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운을 띄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오해라는 것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쥐어진 권력에 너무 심취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도 좀 넓혀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달라. 이 말이 또 지금 장관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좀 여야 간의 신경전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상황에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두고 국민의힘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데 어제는 국민청문회 그리고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실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채택을 결사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결단해라. 이걸 요구하려고 대통령실 앞으로 장소를 정한 거예요. 예. 어제는 국민의힘이 그 배추를 쌓아놓고 아하. 있었어요. 네네. 청문회 때 화제가 됐었죠, 배추가. 그러니까 배추 이게 투자. 네. 그 간략하게는 그러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 배추 농사에 투자해서 수익 배당금을 받은 거다 뭐 이런 네. 거였는데 사실상 그런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뭐 다들 우리도 해보고 싶다 아하. 이런 반응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의혹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배추를 쌓아놓고 국민 청문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당 차원에서 그 다른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증인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부른다 하고 김경률 회계사, 김대희 한국농촌지도자 평창군 연합회장 등등 해서 뭐 회계사, 농업인, 탈북민 등을 불러다가 자체 청문회를 한다.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거죠. 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 낙마를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 차원에서 배추도 쌓아놓고 자체 청문회도 열고 네. 대통령실 대통령실 앞으로도 가고 찾아가고 있지만 나경원 의원이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예, 따로 국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데 예. 숙식 농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어제 많이 조명됐던 게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네. 찾아갔어요. 네. 김민석 후보자가 나경원 의원한테 식사는 하셨냐 물어보자 나경원 의원이 김밥 먹었죠. 웰빙 나는 언제 단식한다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김민석 후보자는 단식하는 건 아니고요 하고 물어보니까 단식을 왜 해요? 라고 나경원 의원이 답했고요. 김민석 후보자가 단식은 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자료 내놔라 줬는데 안 보더라 뭐 네.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은 것들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신경전이었는데 이 나경원 의원 농성을 두고 이게 뭐 웰빙 농성이다, 뭐 피서 농성이다 이런 비판도 또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파장이 민주당에서보다 국민의힘에서 더 들끓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회 건물 밖에서 농성해라. 뙤약볕 내리쬐는 곳으로 와라. 이러면서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보 찍듯이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을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인데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면서 1박 경험하라고 하면 입장료 비싸게 받아도 지원자가 미어 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 이렇게 맹공을 펼쳤어요. 네. 근데 안 그래도 나경원 의원 농성이 장면 공개가 되고 뭐 국회 그 로텐더홀 쓰는 것도 세금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나경원 의원은 해명을 하면서 주말에 냉방기 공조기가 작동 안 되는 걸 알고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 것이냐 반발을 하면서 이것은 내부 공격이자 해당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예. 그러자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또 여기서 지지 않고 나경원 의원은 본인이 당 자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해당 행위를 한 거라면 당 윤리위에 제소하라. 이렇게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네. 당 내부에서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 좀 특이한 점이고요. 민주당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 그리고 상법 개정안 3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금 국민의힘도 조금 입장을 바꿔서 상법 개정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민주당이 어제 경제계하고 만났어요. 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을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네. 맹렬히 반대하는데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배임죄가 남발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배임죄 적용 범위를 줄여달라 이렇게 여당에 요구를 했고 네. 또 회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경영자의 어떤 그 과정이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처벌하지 않도록 법에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이걸 듣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상법 개정은 불가피한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면서도 경제계의 어떤 우려들은 충분히 반영을 할 것이고 부분적으로 좀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예. 특히나 국민의힘이 입장을 급선회한 게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원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열심히 썼고 그렇죠. 계속해서 당론으로 세워서 반대를 하다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면서 여당에 협상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사실
그 개별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상법 개정을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코스피도 오르고 있는 상황에 고무가 돼 있고 네, 네. 마냥 반대만 하기에는 이거 여론이 좀 안 좋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네. 오늘도 이렇게 야당까지 입장 바꾸면서 상법 개정안이 그러면 이거 조기 통과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네. 코스피가 3년 9개월 만에 3,13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감사위원 선출 시에 의결권을 제한하는 그런 투표제 강화에는 반대를 하고 또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더 주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이것과 관계없이 어쨌든 간 본회의에서 이걸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본회의 상정 전에 마지막으로 그 법사위가 열리기 전에 국민의힘이 좀 최종 조율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고 이번 주에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추경안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지금 예결위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죠. 네, 어제 시작했고 시작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도중에 파행되기도 했는데요. 네. 예상한 대로 추경 규모, 적용 사업 시급성 이런 것들에서 대치를 한 거예요. 네. 지역 소비 쿠폰이나 지원금 이런 것들인데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단체 퇴장을 해버립니다. 예. 그러다가 야당 의원들 오후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 내일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루 더 하겠다. 이렇게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네.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해제하고 이렇게 전격 합의를 한 거죠. 네. 그렇지만 오늘까지 연장한다고 해도 사실상 양쪽의 입장이 바뀐 건 없어요. 여당은 이번 주에는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할 것이고 네. 왜냐하면 정부 초기에 구상해둔 그림이 있을 거라서 분명히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려고 할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입장이 바뀐 게 없어서 오늘도 쉽진 않아 보이고 예결위뿐만이 아니라 행안위 등 질의 각종 질의에서도 추경 또 김민석 후보자 인준을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진 소식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 수사 압력도 받고 있죠. 그 이후에. 네. 네. 그래서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고요. 근데 일선 검사장들이 줄사퇴하는 상황이라서 여기에 검찰총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거라 네. 검찰 내 혼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후 3시쯤에 입장문을 낼 거라고 검찰로부터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퇴임식은 내일 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오전 9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2차 소환주사에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끝내 지금 불출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특검이 5일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지했죠. 네, 원래 경찰 수사라든가 이렇게 계속 좀 불응을 많이 해왔지만 특검이 요구한 출석에 대해서는 네. 첫 불응입니다. 예. 근데 원래 오늘도 특검이 처음에 통보한 날짜는 어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미뤄진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안 나온 거고 그래서 특검 측에서는 7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을 다시 통지했습니다. 네. 근데 5일에도 불응하면은 이때는 청구 요건이 다 갖춰진 거라서 법원에서도 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특검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5일로 명시를 해놨는데 5일에도 또 안 나온다 하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예. 이때는 또 기존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영장에 적시했던 그 경호처를 동원해서 체포 저지를 지시한 점,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 여기에다가 다른 혐의를 더 추가하겠다는 게 특검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의 불출석은 불응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 사항의 범주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특검팀이 그 윤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수사 받을 때 그 질문자의 자격을 문제 삼고 네네. 이제 수사를 안 받으려고 거부. 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 방해 행위라고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고 예. 경찰관 3명 파견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네. 애초에 지금 3일 이후에 출석하겠다라고 요청을 한 상태니까요. 윤 전 대통령 만약에 5일에 출석을 할지 안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조사와 별도로 지금 내란 특검팀은 계엄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과정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죠. 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는데요. 네.
강 전 실장 상대로 특검은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과정, 또 회의록을 어떻게 작성하게 됐는지,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근데 핵심은 계엄 선포문이에요. 그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날이잖아요. 네. 그 이후에 새로운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됐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계엄 이틀째 그 날인 12월 5일에 네. 강의구 전 실장이 한덕수 전 총리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핵심은 이게 좀 말이 복잡한데 여러 가지 진술들을 종합해 봤을 때 12월 3일에 비상계엄에 실패했던 윤 전 대통령이 위법성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뒤늦게 사후문서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꾸며내려고 했다.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 장관이랑 국무총리의 어떤 서명, 네네. 날인이 있는 것을 받으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하고 대통령실 실장이 통화를 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가 하면 군사법원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하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예. 원래 오는 5일에 구속만기 다 앞두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다시 구속되면서 구속 기간이 다시 그 6개월 연장이 됐고 네. 남은 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에요. 네. 오는 9일에 구속 기한이 끝납니다. 역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요청된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덥고 습해서 주행 중에도 에어컨의 역할이 켜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목적지 도착 1, 2분 전 잠시 에어컨 전원을 끄고 송풍으로 전환시키면 차량의 에어컨 냄새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가 많아서 밀리기보다는 사고로 인한 정체 구간인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부근 4차로와 갓길이 차량에 불이 난 화물차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여주 분기점을 지나면서부터 1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이 사고 지점 길이 많이 굽어서 조심히 지나셔야겠습니다. 반대 강릉 쪽으론 문막 1차로에서 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빗길인 안성 분기점 진입로 2차로가 각각 고장난 차로 막혀 있고요. 광주 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은 남원 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을 막고 역시 고장난 차 수습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 살펴볼 텐데요. IT 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자, 최근에 뭐 다양한 이 생성형 AI 서비스가 나왔지만 네. 그래도 역시 이 오픈 AI 챗 GPT가 가장 뭐 상징적이고 그쵸.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서비스인데 이 오픈 AI의 최대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고 네. 이 둘의 관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 관계가 좀 요즘 심상치 않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요즘에 챗GPT를 들으실 때 챗GPT 만든 오픈AI까지는 아실 텐데 네. 원래 이 오픈AI의 투자자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그리고 네. 거의 유일한 투자자입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게 지금까지 2019년 이후로 130억 달러, 그러니까 한 18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와, 네. 그렇게 해서 회사의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2030년까지 오픈 AI의 AI 모델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또 기술 사용권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가 쓰는 파워포인트, 엑셀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에 네. 뭔가 생성형 AI 코파일럿 뭐 이런 것들 들어가고 네. 컴퓨터에도 무슨 특이한 버튼 막 노트북 생기고 있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건데 그 기술은 알고 보면 다
다 이제 오픈 AI 건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 대한 독점 사용권도 이제 2030년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 간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 AI 입장에서는 초기에는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도움이 됐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좀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게 오픈 AI인데 네. 지금 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둘 간의 관계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사이에 오픈 AI가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버려서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는 굳이 오픈 AI가 왜 뭐 MS에게 투자를 받았을까 할 수 있지만 네. 처음에는 이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뭐 가뭄의 단비 같은 네. 의미였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뭐 한국형 뭐 AI를 만들겠다 할 때도 예산 금액을 하면 거의 뭐 수십조로도 네. 될까 말까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네. 실제 오픈 AI 처음에 생겼을 때도 그랬습니다. 2015년에 원래 이 오픈 AI가 처음 생길 때 이 실리콘밸리 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실은 다 모이긴 다 모였어요. 네. 샘 알트먼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오. 그렉 브로먼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설립할 때 우리가 10억 달러를 모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2019년까지 1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만 모인 거예요. 그것도 큰 돈이긴 하지만 네네네. 그것만으로는 AI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던 거죠. 예. 일론 머스크도 4,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지만 네. 그걸로 금액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 뭔가 AI를 만드는데 돈이 부족한데 이러고 2017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딱 이제 2018년에 또 일론 머스크는 이 오픈 AI를 만든 이 샘 알트먼하고 또 의견 차이가 생겨요. 네. 그래서 그나마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일론 머스크도 2018년에 이 회사를 떠나죠. 맞아. 아.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오픈 AI 입장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등장한 게 2019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 정도를 일단 투자를 해주고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클라우드나 이런 이제 컴퓨터 인프라 자원까지를 같이 투자를 해줘요. 네. 결국에는 누적된 투자가 130억 달러까지 이제 간 것인데 와. 그런 투자를 쭉쭉쭉쭉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리소스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네네. 결국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 도와준 건 지금 관점으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가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네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런 이후에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이 발전 속도 때문에 계약에서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 조금 하나씩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러면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에 대한 활용권에 대한 계약이 있어요. 예.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오픈 AI가 2019년에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는데 네. 그때 어떤 계약이 있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2030년까지 이 AI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한 가지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만약에 그 전에 오픈 AI의 기술이 AGI, 그러니까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하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AGI에 네. 도달하는 게 그 기준인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 도달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술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쓸 수 없다라고 이제 계약서에 있는 건데 네네. 지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내용을 좀 지워줬으면 한다라고 하는 지금 이슈가 나오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AGI에 굉장히 가까워진 모양인데 네. 말씀하신 이 계약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이 AGI 일반 인공지능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할 텐데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생각이 다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샘 알트먼, 그러니까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먼이 이야기한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정의를 네. 아주 좀 이제 함의적으로 보면은 이미 좀 어느 정도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 샘 알트먼이 얘기한 게 뭐냐면 네. 단순히 특정 영역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능하고 자율성을 보이는 AI인데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인공지능인데 요즘에 우리가 에이전트 인공지능 이런 얘기 계속 많이 하잖아요. 예. AI가 코딩 예를 들면 사람처럼 뭐 해줘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도 짜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만큼 하고 이제 보고서도 쓰고 코딩도 하니까 맞아요.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에 도달했다고 선언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가 실제 이번에 오픈 AI에서 잠깐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걸 얘기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너네 갑자기 우리랑 다른 정의로 일반 인공지능 이라고 선언을 하면 우리랑 계약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소송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이 다른 건데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는 네. 우리가 말하는 일반 인공지능이라는 게 정의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한 10% 정도 오를 수준으로 AI가 도움을 주면 이걸 경제적 네. 어떤 그 단위로 지금 좀 보자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 10% 이것도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이번에 되게 재밌는 게 나온 게 외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제 일종의 비밀 계약서 같은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AGI를 어떻게 두 회사 간에 정의를 했느냐, 오픈 AI랑 마이크로소프트랑 예. 기술적 철학적 정의가 아니라 약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30조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한 내용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했었던 어떤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AGI라는 계약을 좀 지우자라고 하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AGI의 활용권 계약 그 속에서 지금 130조 이상의 수익이라는 기준이 지금 생긴 건데 이 어쨌든 130조를 달성하면 오픈 AI는 MSF품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개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난 거죠. 왜냐하면 2030년까지 자기들이 기술을 다 만들어봤자 묶여 있을 뻔했는데 이 AGI라는 게 달성할 수 있다면 2030년 전에도 오픈 AI가 다른 회사랑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 둘 간에 계약할 때는 설마 130조 정도의 매출을 2030년까지 낼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상황을 봤더니 될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좀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야, 그리고 뭐 이 부분도 굉장히 큰 갈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두 회사 간에 이렇게 최근에 긴장감이 또 수면 위로 드러나는 일이 또 있었다고요. 네, 크게 두 가지를 좀 같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모든 오픈 AI의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에서 모든 걸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깬 게 생겼어요. 뭐냐면 미국 국방부랑 약 2,700억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했는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게 아니라 오픈 AI가 직접 한 겁니다. 맨 앞에 서서. 왜냐하면 이제 국방부에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오픈 AI의 시스템을 국방부에 바로 넣을 거니까 계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오픈 AI도 받아들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원래 이 오픈 AI 챗GPT는 무조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안에서만 돌아갔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구글하고도 계약을 한 거예요. 완전 경쟁자. 네, 완전 경쟁자잖아요. 근데 왜 계약을 했느냐? 최근에 챗GPT 서비스가 자꾸 멈추거나 느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 용량을 오픈 AI를 서비스를 할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야 너네 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구글하고도 계약할 거야 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구글 입장에서는 엄청난 좋은 고객이 우리에게 오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 아직까지 뭔 막혀 있냐면 챗GPT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할 때는 구글의 클라우드를 쓸 수 있는데 오픈 AI 서비스를 기업에도 팔잖아요. 그 파는 통로는 여전히 구글을 통해서는 안 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네가 그 오픈 AI가 리소스가 모자라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모자른 건 그러니까 구글한테 돈 주고 사오는 건 되는데 너네가 구글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구글이 너네 걸 대신 팔아주는 건 안 돼. 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오픈 AI는 지금 우리가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됐고 국방부도 우리랑 같이 계약한다고 그러고 글로벌도 막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MS한테 잡혀 있어야 되지? 라고 하는 상황이고 반대로 MS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투자해서 너네가 이제 황금알을 낳는 법인데 어떻게 내가 너를 놔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 입장에서는 진짜 핵심 고객이니까 뭔가 뺏기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지금 생긴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오픈 AI가 이렇게 다른 클라우드 업체들과 협력을 좀 확대하고 있습니까? 구글 말고도 또?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글하고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아마존하고도 계속 연계를 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좀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여기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오픈 AI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수백 조로도 돈이 모자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돈을 더 받으려면 회사를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회사 투자를 유치하려면 이 오픈 AI의 구조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네, 네. 이게 되게 영리기관 같지만 원래 이 영리기관의 그 리딩을 하는 회사는 또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 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뉴스 보셨으면 예전에 네.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 회사에서 쫓겨났다. 뭐 그랬던 얘기 네, 들으셨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왜 그랬냐면 이 오픈 AI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그 위에 조직들은 비영리 조직인데 네. 그 비영리 조직에서 이 샘 알트먼을 한번 쫓아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샘 알트먼 입장에서는 그 비영리 조직이 자기네들을 이제 자기를 잘 컨트롤 못하게 좀 해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이제 위에 비영리 조직이 있다 보니까 투자를 제대로 못 받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회사의 성격을 약간 영리 조직에 가깝게 바꾸고 있어요. 아하. 근데 바꾸려고 하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의 지분의 49%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잖아요. 아, 네. 그렇게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뭔가 허락을 받긴 받아야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잡하네요. 네, 네,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오픈 AI의 단독 그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거를 2030년이면 뺏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너네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줄 테니까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첫 네. 번째는 그 2030년 계약을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거.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초지능. 야 이거 잘못하면 2030년 전에도 우리 계약이 파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조항 지워주면 그럼 너네가 원하는 대로 회사 구조 바꾸는데 동의해주고 네. 그렇게 해서 투자도 많이 받게 해줄게. 아하.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스토리의 이제 어떻게 보면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가 진짜 이렇게 얽힌 관계, 굉장히 복잡한 관계인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 둘 간의 이런 파트너십이 붕괴가 된다면 네. 그 뒤는 진짜 어떻게 될지. 이거는 뭐 AI 분야에 어마어마한 네. 후폭풍이 불죠. 그렇죠.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오픈 AI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수백조 투자받은 걸로도 모자라서 이번에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리에 가까운 형태로 회사를 바꾸게 되면서 추가 투자는 200조 이상을 또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돼서 원래 있는 비영리 형태로 되면 그 투자의 절반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역량들에서 되게 많은 걸 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조율을 잘 하려고 할 거고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마이크로소프트죠. 아,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수많은 서비스에다가 이미 이 챗 GPT 네. 엔진을 다 탑재해놨는데 우리만 쓸 수 있는 걸 남도 쓸 수 있게 된다. 네.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구글도 이것도 쓸 수 있게 되고 아마존도 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갖는 독점권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본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서비스에서도 힘들고 서비스에 대한 독점권도 떨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지금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아하. 뭐 이런 그림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이렇게 되면 뭐 언제까지 이렇게 오픈 AI 기술에 의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제 갈 길을 또 이렇게 찾아가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AI 전문가들을 계속적으로 좀 이제 회사에 데리고 오면서 네. 자체 모델에 대한 생태계를 확대하고 있어요. 또 네. 혹시 모르니까 우리도 챗GPT 같은 엔진이 있어야 된다라고 네. 좀 키우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긴밀한 협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뒤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오픈 AI 말고도 그런 비슷한 회사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뭐 우리가 막 클로드를 만든 회사도 있고 뭐 미스트랄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 간의 또 파트너십도 계속 좀 강화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이 AI라는 어떤 그 시스템 시장, 그리고 네. 이 시장 자체가 이 몇 개의 기업으로만 돌아가지 않는 아주 아하. 복잡하고도 정말 얽히설키된 어떤 구조가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번 이슈를 통해서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런 두 기업 간의 관계와 변화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좀 시사점을 줄까요?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가 이런 해외 비즈니스의 변화가 정말 빠르게 움직이고 그 큰 회사끼리도 자기네들의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주고받고 뺏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좀 자체 언어 모델이 좀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언어 모델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런 다양한 어떤 그 엔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엔진들을 좀 가지고 응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이 투트랙 전략을 좀 써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또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에서 다투다라는 동사는 목적어가 있는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고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엔 의견이나 이해의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다라는 뜻으로 쓰는데요. 예를 들어 두 남매는 의가 좋아 좀처럼 다투는 일 없이 잘 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싸우다의 뜻으로 쓰는 다투다와 관련된 표현 중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마도 말다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다툼은 말 그대로 말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다툼을 뜻하는데 그 외에도 먹이다툼, 아귀다툼, 어깨다툼, 자리다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먹이다툼은 같은 먹이를 먹는 생물들이 먹이 때문에 서로 다툼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또 자리다툼은 좋은 지위나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을 뜻하는데요. 자리 싸움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아귀다툼은 각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서로 헐뜯고 기를 쓰며 다투는 일을 뜻하고 어깨다툼은 서로 비슷한 높이나 수준에서 먼저 올라가거나 앞서려고 기를 쓰는 일을 말합니다. 반면에 다투다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목적으로 해서 매우 급하거나 경쟁적으로 서두른다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철다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은 한 해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에 좋은 시기나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서둘러 대는 일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무더위 열대야로 7월을 열었습니다. 남부지방은 구름량이 상대적으로 지금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중부지방도 일사가 강한 편이지만 남부지방은 볕이 강해 더 뜨겁기까지 합니다. 최고 체감 온도는 33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른 곳이 있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1도대까지 지금 올랐고요. 대전 32, 전주 34도, 대구 35도 등 27도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내륙으로 5에서 40mg의 소나기가 예보돼 있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은 들겠지만 이 소나기가 그친 뒤 이내 습기 때문에 더욱 무더워지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오늘처럼 중부지방은 흐리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새벽에 중부 일원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처럼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25도, 강릉 27도 등 열대야 지속되는 곳 있겠고 낮 기온 서울 30도, 대구 35도 등으로 거의 오늘과 비슷한 기온 양상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으로 당분간 안개 끼는 해역이 많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KBS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늘 2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지했습니다. 특검은 이번에도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총리 인준에 협조하라고 야당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대여 투쟁에 나섰습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반대해왔던 국민의힘도 어제 입장을 바꿔 전향적인 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계산할 때 가상금리를 더 붙여 계산해서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출금리에 붙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늘어납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간 유예됩니다. 6월 수출액이 598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를 회복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전체 수출을 견인했지만 미국 관세 등 영향으로 대미 대중 수출은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얼마 전 방송인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이 됐죠.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다시 부각됐고요. 또 운전과 관련된 이 복용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톡톡에서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이 방송인 이경규 씨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약물 운전 기준에 대해서 또 사람들 관심이 뜨거워졌는데요. 현행 이 도로교통법상 어떤 경우에 이 약물 운전으로 규정을 하고 있나요? 네, 먼저 도로교통법 45조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면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서 약물은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행안부령이 정하는 환각물을 말합니다. 예, 뭐 과로도 들어가고 약물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 도로교통법상 어떤 약을 먹었을 경우 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정해진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마약, 대마, 향정신의약품, 환각물질이 포함된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실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약에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사실 저도 뭐 약을 복용할 때 약사가 아니다 보니까 약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 많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은 뭐 대마나 필로폰 같은 이 범행 물품만 생각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뭐 정해진 기준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약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까 사실상
알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이 약물 운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사실 막연하게 알고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제 뭐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받은 뭐 감기약 네. 이런 것도 네. 약국에서 이렇게 받을 때 이거 네. 드시면 좀 졸릴 수 있어요라고 복약 네네. 지도를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기약도 그러면 먹고 운전했을 때 약물 운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겠는데 네. 이 처방받은 약에도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부 45조상의 그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돼 있다. 네. 그러면 약물 운전의 약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성분이 뭐 감기약에 처방돼 있고 복용한 후에 문제는 이것도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인데 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다. 이런 부분까지 나와야지 사실 약물 운전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예. 약을 복용했다. 그런다고 무조건 약물 운전죄를 처벌받는 건 아니고 네네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우려가 있다. 이것까지 충족돼야지만 약물 운전죄를 처벌받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감기약도 뭐 그냥 평소에 먹을 때는 괜찮다가 뭐 네.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네. 뭔가 다른 물질과 이렇게 섞여서 조금 이렇게 어지러운 현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또 네. 감기약은 가장 쉽게 접하는 부분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병원에서 처방받을 수 있는 약 본다면 수면제나 안정제, 이 수면 마취제 같은 경우에 네네. 뭐 졸피뎀, 디아제파, 이 프로포폴 이런 게 다 향정신 신성 의약품이거든요. 예. 일반인 또 주의하지 않으면 약물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운전이 뭐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네.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위험성만 놓고 보면 사안에 따라서는 음주운전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일반인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거 이야기 드린다면 수면 마취제거든요. 네. 뭐 당시에 뭐 본인이 행동하면서도 기억 못 하시는 분 많거든요. 주위에 목격자들 이야기 들어보더라도. 네. 뭐 그런 현상이 단순히 병원에 누워 있다. 그러면 다행이죠. 문제는 이걸 운전대 잡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위험천만하죠. 예. 뭐 실제 사건 한번 본다면 그 2023년 8월 압구정에서 그 롤스로이스 운전자가 예. 네, 보행자 치고 사망 사건까지 발생시켰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징역 10년형 확정되었고요. 또 2024년 작년이죠. 11월 달에 강남 한복판에서 약물 운전으로 활중 추돌 사고 일으켰습니다. 네네네. 이 사건이 지난달 5월 달에 3년 6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마 뉴스로도 이 사건들 네. 접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약을 먹었을 때는 몇 시간 이내에 운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뭐 구체적인 기준도 지금은 없을까요? 그렇죠. 방금 도로교통부 45조에서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 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 사실 이렇게 모호한데요. 다소 애매모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뭐 금지되는 약물 정하고 있지만 뭐 향정신성 의약품, 행안부령이 정하는 환각물 어떤 거냐 잘 모릅니다. 그렇죠. 다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물 투약한 후에 일정 시간 후에는 아예 운전을 금지합니다. 지나서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투약 당일에는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하는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처럼 혈중 약물 농도 기준치를 정해놓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사실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이 약물별 혈중 농도 기준치 그리고 운전 금지 시간 이런 걸 가이드라인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인데 단속은 어떻게 그럼 이루어지고 있나요? 보통 단속이 뭐 음주운전처럼 대대적으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사고 났을 때나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들어왔다. 사후에. 그러면 보통 예전에는 사실 음주운전 단속도 대대적으로 단속이었고 사고 나도 음주 측정 안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기계적으로 따라오는 경우 많습니다. 하다못해 피해자까지도 음주운전 단속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때 단속할 때 같이 약물운전에 대해서 간이 시약 검사도 요즘에는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때 그나마 밝혀지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번 뭐 이경규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경찰 신고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경규 씨만 해도 경찰 조사에서 이 약물 운전에 해당되는지 몰랐다 이렇게 좀 네.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어쨌든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운전대를 잡아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게 만약에 진짜 뭐 그냥 처방받은 약을 먹고 운전을 네. 했다가 사고를 내거나 이래도 처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보통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처방해 줬으니까 약은 당연히 먹어도 되고 그걸로서 모든 게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네네. 뭐 대마나 허용되지 않는 필로폰 이런 게 문제된다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네네. 않거든요. 아,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같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 향정인성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약물운전죄에 해당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좀 많이 억울해하시고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거든요. 네네. 처방받았는데 약도 못 먹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도로교통법에는 약물운전을 금하고 있습니다. 처방받았든 안 받았든.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약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음주운전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 음주운전도 음주 자체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뭐 5년 이하의 징역형 2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하고 약물운전도 약물운전 그 자체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고로 이어졌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럼 네네. 약물운전 교통사고도 교통법 11회 중과실에 해당되거든요.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가 적용돼서 형사처벌 받고 또 이 약물운전의 상태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러면 특가법에 따라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훨씬 더 무거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계속 약물운전과 음주운전을 계속 약간 비슷하게 비교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렇게 말리지 않고 방관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음주운전 방조죄로 요즘에는 많이 처벌하기도 하더라고요. 약물운전도 혹시 그런 게 없습니까? 네, 사실 이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과거에는 단속하더라도 옆에 뭐 조수석에 사람 앉아 있어도 운전자만 형사처벌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사고 나면 동승자까지 조사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까지도 하는데 법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공범의 방조범 그 논리로 음주운전을 부추겼거나 도왔다 이러면 음주운전 방조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약물운전 같은 경우에도 약물운전 사실을 알고 차키를 빌려줬거나 아니면 약물운전 사실을 알고 동성해가지고 운전을 요청했다 이러면 약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건 수사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음주운전처럼 약간 무조건적인 상태는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군요. 그렇죠. 음주운전에 대해서 운전자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성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야지 동성자가 말려서 약물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이 최근에 이런 약물운전 적발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이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가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뭐 마약 같은 약물 복용이 늘어난 걸까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통계치로 한번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갑자기 처방을 많이 받아서 운전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또 갑자기 뭐 마약을 많이 복용한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요즘에 마약이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보다 이제 사고 났을 때 그래도 경찰이 수사할 때 음주운전 또 단속하고 이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간이시약 검사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이 약물운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전자들도 이제 약물운전 뭐 기존에는 본인들이 인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고도 하시는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이렇게 잘 약물운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좀 구체화되고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몰랐던 만큼 이 복약 지도를 좀 강화하는 방안이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학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학교에서 교사들이 이런 약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잘 복약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 복약 지도가 상당히 허술합니다. 기껏해야
이 약 먹으면 좀 졸리니까 네. 마시라, 뭐 아니면 밤에 드시라 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약봉투에 뭐 이런 약을 먹었을 때는 운전에 주의해야 되고 약물 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문구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법적인 부분 본다면 사실 이 약물 운전이 언제부터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냐 보면요. 이 도로교통법 시행이 1961년도, 2년도에 이때 시행이 됐는데 네. 이 약물 운전 금지 규정은 사실 그때부터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예, 정해져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과로 운전, 질병 운전 금지 규정까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처방받은 약도 마찬가지다는 것이 뭐 언론을 통해서든 교육을 통해서든 운전자들한테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 약사, 의사에서도 이렇게 복약지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네. 복용하는 약이 좀 많은 고령자 같은 경우에 운전해도 괜찮을지 좀 꼼꼼히 확인하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늘이 또 마침 이 시청역 역주행 참사 네. 딱 1년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도 운전자가 고령이었는데 네네. 이런 고령층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네네. 원인은 뭐 운전 미숙이라고 일단 봐야겠죠. 사실 운전 미숙이라고 하기에는 네. 고령 운전자분들이 운전 경력이 얼마겠습니까? 경력으로 따진다면 전문가시죠. 문제는 네. 시간이 지남으로써 신체가 노화되다 보니까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네. 지식이 많아도 사고는 순간이거든요. 순간 대처하면 사고 안 납니다. 네. 대처 못하면 사고로 이어지는데 또 이 급발진 같은 경우에도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악셀 브레이크 몇십 년 동안 밟았는데 혼돈했다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본인이 착각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식이 인정하는 부분을 늦춰서 이런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도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이 물놀이 등 순환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수칙 안내해 드립니다. 이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해수욕장, 해변, 하천, 계곡 등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요.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하고 음주 수영 하시면 안 되고요. 비가 많이 올 경우 물 밖으로 대피,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주의에 알리고 즉시 119 신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와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행동 요령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 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드릴까요? 제가 지난달에 다른 곳에서 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전원차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요. 네. 이 연령대는 저축 경험은 많은데 투자 경험은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하지만 누구보다 투자에 대한 의지는 불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코너에서도 종종 말했습니다만 투자를 할 때 주식 직접 투자보다는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는 적립식 펀드나 ETF 상품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서 투자 경험을 쌓아가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네. 최근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이에 대한 질문도 많았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재테크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나고 있던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질 예정인지 그래서 재테크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은지 사람들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재테크 환경이 변한다고는 해도 일단 기본이 되는 거 먼저 챙겨야겠죠. 그렇죠. 예. 저는 청약
기회를 가지기 위해 가장 먼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걸 권합니다. 예.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조건이 된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게 좋고요. 예. 지난 시간 얘기했던 IS 계좌에 가입하는 것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비상금을 꼭 모으길 추천하는데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사회초년생부터 시작해서 노후까지 꾸준히 비상금 통장은 따로 빼서 갖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 얘기했던 ISA 통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정시가 화랑이라 주식 투자에 관심 가지는 분들 많아졌다고 해서요. 네네. 그래서 사회초년생 가운데 주식 투자를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ISA 계좌로 시작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절세 및 가세 이연 효과를 노릴 수 있으니까요. 예. 예. 그리고 근로소득세 절감 목적으로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건 자금이 묶이는 거라 사회초년생일 때는 소액으로 시작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앞서 말했던 ISA 통장 역시 만기가 3년이기에 단기간 쓸 일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럼 어떻게 재테크 전략을 바꿔야 할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요.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는지 이 재테크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서향로 원장님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이나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사회초년생 말씀을 먼저 해주셨으니까요. 뭐 정부마다 이 사회초년생 혹은 뭐 청년들을 위한 정책 늘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회초년생 청년이라면 청년 전용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찍부터 저축하는 습관도 기를 수 있고 빠르게 자금을 불릴 수가 있죠. 네. 청년 도약 계좌는 제가 이 코너에서도 참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정부와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만 19세 이상 가입 가능하고요. 직전 가세 기간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 즉 내가 저축하는 돈에 정부가 더 보태주고 네.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상품이죠. 예. 그리고 7월부터는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도 부분 인출이 가능해졌는데 2년 이상 유지한 가입자는 전체 납입액의 최대 40% 한도 내에서 긴급자금 용도로 꺼낼 수 있는데요. 네. 기존에는 부분 인출이 불가능해 갑작스런 자금 수요가 생기면 중도 해지를 하고 정부 기여금을 돌려내야 했지만 제도 개선으로 유연성이 생긴 셈이니 큰 걱정 말고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앞서 그리고 청약통장도 이 청년 우대형 상품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난해 2월 21일 첫 선을 보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있는데요. 네. 그전에도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상품이 있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뀌면서 확대 개편한 상품을 내놓은 건데 만 19세에서 34세인 무주택자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고 최대 연 4.5% 금리를 제공합니다. 네. 일반 청약예금 금리가 2%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죠. 최대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인데요. 네. 그런데 이 상품 역시 전 정부에서 새롭게 출시된 상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정권이 또 바뀌었고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상품이 나올 텐데 그럼 그때 가입해야 하나 아니면 지금 막차를 타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을 건데요. 네네네. 저는 일단 만들어 두는 걸 추천합니다. 아. 조건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또 새 상품이 나올 때 급여와 같은 나이 조건이 바뀌어서 가입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그리고 새 상품이 출시되거나 조건이 더 좋게 바뀐다고 해도 상품마다 다르겠지만 만기시 연계 가입을 허용하고 중복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건만 된다면 지금 당장 만드는 게 이득이라고 봅니다. 아, 어느 쪽에 이득이 좀 더 클지를 생각해 보면 일단 지금 일단 만들어 두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금융 상품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충족될 때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그 가끔 은행에서 네. 청년 도약형 적금이라는 이름으로 고금리 적금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름이 비슷한 상품이지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도약 계좌와는 다릅니다. 아, 이름이 이렇게 비슷해요. 네. 그냥 은행에서 비슷한 이름을 붙인 일반 적금 상품인데요. 아. 그렇다 보니 정부의 매칭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은 없고 금리가 조금 더 높을 뿐인데요. 네. 이런 일반 적금도 단기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필요하죠. 하지만 청년 도약 계좌나 청약 통장처럼 청년에 대한 정책적 혜택은 없으니 혼동해서 가입해 놓고 왜 혜택이 없지 하고 당황하실까 봐 꼭 체크하고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뭐 청년 도약 계좌나 청약 통장이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뭔가 적금을 한다면 이런 상품 좋겠지만 우선은 이 정부 정책 혜택이 있는 걸 먼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벌이가 이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청년 도약 계좌,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이렇게 다 가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선택한다면 뭐가 더 좋을까요? 그 사실은 여유만 된다면 둘 다 가입하는 게 좋겠지만 그렇죠. 투자 상품까지 고려하고 있다면 둘 다 가입해서 납입하는 건 힘들겠죠. 예. 그래서 우선 내게 어떤 유형의 상품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만약 사회초년생이고 꾸준히 목돈을 모으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다면 네. 청년 도약 계좌가 가장 우선입니다. 예. 정부 매칭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5년 뒤 큰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필수겠죠. 예. 하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목표보다 당장 단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한다면 청년 도약 계좌 가입을 먼저 추천하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의 불입금을 조금 낮추는 방식으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당장 여윳돈이 없다면 앞으로 출시되는 상품에 주목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내용으로 보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예.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이 1년에서 3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만기에 정부가 일정 비율 금액을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중소기업 장기 재직 청년에게는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금융권에서는 청년 미래 적금 체감 수익률이 연 7에서 8%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더라고요. 이 상품도 지켜보면 좋겠고 또 청년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도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형. 예. 근로소득이 있는 15세에서 34세 가입자에게 비과세 한도를 1,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ISA 계좌 지난 시간 강조했었죠. 그렇죠. 출시된다면 꼭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한편에서는 이런 정책 나올 때마다 아니 너무 청년만 우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통해 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 제도로 각각의 금액이 20%씩 줄어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혼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4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32만 원 정도로 줄어드는 구조가 현재 구조인 거죠. 사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노후 빈곤 위험도 똑같기 때문에 감액 제도의 유효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 좋겠고요. 노후 준비의 한 방법으로 주택연금 이야기 이 코너에서도 말했죠. 하지만 제가 마냥 권할 수 없었던 건 주택이 상승했을 경우 주택연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기존 고정연금액이 아닌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지금 덜컥 신청하기보다는 여유가 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도 좀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 무엇보다 관심이 뜨거운 거는 증시부양책이죠. 이 기대감으로 벌써 코스피가 뭐 3,000선, 3,100선을 돌파하기도 했잖아요. 오늘 또 상법
네. 개정 그렇죠. 지금 이슈도 있는데 네. 이재명 정부의 정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죠. 네. 6월 동안 급등세를 보였고요. 그간 지지부진한 국내 정시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도 네. 포모라고 하죠. 아, 네.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에게도 포트폴리오 변화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코너에서도 그렇고 강의를 할 때도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뭐 소위 몰빵 투자는 절대 권하지 않는데요. 네, 네. 분산 투자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투자 경험이 없을수록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를 추천하는데요. 그렇죠. 일단 시장의 기대감이 팽배한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 역시 시장의 뭐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네.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었죠. 예, 예. 그런데 기존 투자자가 아니고 폰분에 인해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더 지켜보시거나 분할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 네. 정권가에서 단기 가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 정책 실행력과 대외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중요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정시 부양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네.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쪽보다는 코스피 지수 추종 ETF 등으로 일부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가능하다면 앞 시간 얘기했던 ISA 통장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네, 여러 가지 뭐 절세 등의 혜택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렇게 재테크에 신경 쓰기에는 사실 물가가 또 너무 올라서 당장에 지출 관리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면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라 이 네. 부분을 고려해서 지출 계획 짜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재 소득 계층별 차등 지급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죠. 네. 최대 52만 원부터 소득 상위 10%에겐 15만 원까지 차등 지급 예정인데요. 아마 대다수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될 겁니다. 네. 여기서 누가 소득 상위 10%냐 이 부분이 관심이 갈 텐데요. 네. 2021년 당시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약 800만 원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소득 800만 네. 원. 네. 소득 상위 10%에 이제 포함이 되면 다만 일정 소득이 없거나 네.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과거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건보료 때문에 네네. 소득 상위 10%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또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건보료는 낮게 부과되어서 소외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이니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예. 지급 시기와 쿠폰 기한 또 추후 나오는 발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네. 지금 당장 할 것은 대략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지 파악하고 급한 지출이 아니고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으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면 미뤄두는 게 필요합니다. 네. 코로나19 유행 당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사용처가 유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그땐 정통시장,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맞아요. 본사나 직영 매장이 아닌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당연히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등에서는 불가능했고요. 네. 그래서 머리 손질이 필요하거나 안경을 새로 구매해야 할 경우 지출 계약을 소비 쿠폰을 받고 난 뒤로 미뤄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그 외에 필요한 지출로만 계획을 세워서 돈을 모아가는 방향이 좋겠죠. 네. 자, 이렇게 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떤 재테크 전략이 필요할지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재테크를 할 땐 이런 변화를 체크하고 전략을 수정해 가는 것도 참 좋지만 네. 일단 청년의 경우 경제 습관과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순히 돈을 모은다는 차원을 넘어 인생 전반의 목표와 방향성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둬야 하고요. 네. 제일 처음 강조했던 불확실한 미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금 통장도 꼭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출산 등 계획이 있다면 장기적인 재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예. 그 계획하에 변하는 정책들이나 금융 환경을 체크하며 조금씩 본인에게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중장년의 경우 당장의 재테크 수익보다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현금흐름과 안정성 중심의 전략이 필요한데요. 네. 지금처럼 정시가 좋다고 해서 수익률을 위해 뛰어들기보다 원금 보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미래에 필요할
어류비동을 계산해 현금 흐름을 가져가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 확보가 중요하고 이런 건 정부가 바뀐다고 한들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죠. 네. 그러니 모두가 잘 계획하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지고 있는 금융 환경과 정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에픽하이의 플라이 듣고 오겠습니다. 에픽하이의 플라이였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살펴볼게요. 콩으로 정은영님 보내주셨는데요. 이 청년 도약 계좌 대학생은 가입이 안 되나요? 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이 있죠. 네. 아르바이트하는 곳이 예를 들어서 뭐 아웃백이나 네.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에 지금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예. 이런 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없어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본인은 소득이 없고.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소득이 전혀 없고 가구 소득이 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조건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6252님, 청년 도약 계좌는 모집 기간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상시 가입 가능한가요? 요즘은 매달 4일부터 14일까지 매달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참고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익명으로 온 사연인데요. 조카가 1년차 직장인이고 월 급여가 세후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세 60만 원을 내면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계획을 좀 잡아달라고 하시네요. 네. 제가 좀 좋아하는 질문인데 이번에 네. 일단은 저는 돈이 들어오면 저축을 먼저 선지출로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내 소득에서 60에서 70% 정도를 빼서요. 딱 몸을 반으로 딱 나눠서 반은 안전형 상품 그리고 반 이하로는 투자형 상품을 나눠서 안전형 상품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자산 형성 프로그램 있죠. 목돈 만들 수 있는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말했던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ISA 계좌를 만들어서 단기적인 3년 내에 단기적인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쪽에 투자 상품으로는 정리식 펀드나 ETF를 통해서 내가 아닌 전문가가 운영하는 그런 수익성 상품을 가져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벌어들이는 급여 중에 60에서 70%를 저축을 하고 그 사이에 반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라는. 맞습니다. 반이든 70에 30%든 성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또 계획을 세워주셨으니까 잘 모아 나가시길 바라고요. 콩으로 임진환님 60대 중반이고 정부가 바뀌고 나서 주식과 채권 어느 곳에 투자할 건지 고민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투자 성향과 역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렇지만 60대 중반이고 투자 경험이 아주 많지 않다면 그래도 주식보다는 채권이 조금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자산을 구성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경험이 많으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경험이 좀 적으시다면 비교적 안전한 채권 쪽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형노 한국경제교육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해 드립니다. 여행 안내서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일 정말 무덥습니다. 찜통이에요. 지난 일요일에는 경북 경주가 37.5도까지 올라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 이럴 때 시원한 곳 간절합니다. 오늘 여행 어디로 떠날까요?
오늘은 더위를 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진정시킬 수 있는 곳으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네. 별 볼 일이 있는 곳들로만 가려고 합니다. 별 볼 일이 있는 곳. 진짜 별이 있는 곳. 하늘에 별 보러 떠납니다. 예. 전남 장흥인데요. 사실 저 포함해서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 올려다보는 경우가 많진 않죠. 많이 없어졌어요. 네네. 네. 설사 본다고 해도 별은 더 보지 못할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대기 오염 문제도 있고요. 밤이면 가로등이랑 휘황찬란한 네온사인 불빛 때문에 별빛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삼켜버렸다라는 네.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들은 이런 형상을 빛 오염, 빛 공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 가볼 전남 장흥은 그런 면에서 꼭 가볼 만한 그런 곳입니다. 빛 오염이 현저히 없기 때문인데요. 오. 장흥에 가면 억불산이라고 있어요. 예. 이쪽 공기가 맑고 투명하다 보니까 하늘 또한 청명함을 자랑하는 그런 곳인데 해가 지면 서쪽 하늘 근처에 별이 하나 둘 돋기 시작하고요. 예. 마치 쌀알을 휙 하고 뿌려놓은 것처럼 별이 가득 찬 모습이 하늘에 펼쳐집니다. 야, 요즘 진짜 별 보기 힘들던데 이곳에 가면은 별을 실컷 볼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아니 근데 사실 여름이 그 별 보기에는 조금 적당하지 않은 계절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이곳 장흥 억불산은 좀 다른가요? 사실 여름은 별을 관측하기 적당한 때는 아닙니다. 네, 네. 여름에 보통 날씨를 먼저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 네. 비도 자주 내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둥이며 번개도 자주 치죠. 네. 또 한마디로 대기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희뿌연 안개도 많이 끼고요. 그런데 억불산 주변은 그런 여름에 변화무쌍한 날씨를 제외하고도 별보기 아주 좋은 곳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예.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억불산을 가득 채운 편백나무에 있습니다. 편백나무? 네. 이 셀 수 없을 만큼 그 정도로 많은 편백나무가 이 피톤치드를 먹으면 맑은 공기를 마구마구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로 편백숲 주변은 대기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서 하늘 가득 뿌려진 그 별을 관찰하기 아주 그만인 네. 그런 환경입니다. 네. 여름철 별자리 보는 법 여기서 하나 좀 짚고 가면요. 네. 저녁 무렵 하늘을 기준으로 동쪽에 주로 별들이 자리합니다. 한여름밤에 고개를 들면 직각 삼각형으로 놓인 별 3개가 보일 텐데요. 네. 이 별이 검은 고자리에서 가장 밝은 베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직녀성이라고 알려진 베가가 있고요. 네. 또 독수리 자리에서 가장 밝은 알타이르, 우리가 익히 알기로 견우성. 네. 그리고 백조 자리에서 가장 밝은 대내부가 그 3번째 별입니다. 예. 여름철 대삼각형이라고 불리는 이 3별을 이용하면 다른 별자리를 찾기 쉬운데요. 네. 이 베가와 대내부를 긋는 선을 경계로 해서 알타리루와 반대되는 곳에 북극성이 자리합니다. 북극성. 네. 네. 그래서 이 별을 찾았다면 여름철 별자리의 기본은 알게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직각삼각형을 찾고 이제 북극성까지 찾으면 별자리 보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맞습니다. 거 꼭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아니 그리고 이 억불산이 편백숲으로 이렇게 유명하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억불산이 있는 장흥군은요. 아예 이곳에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와, 네. 이곳에는 숙박시설과 함께 산책로, 삼린욕장 등이 들어서 있는데요. 주말이나 평일 가리지 않고 피톤치드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합니다. 네. 이 편백숲을 좀 산책 좀 하다가 억불산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정상 가까운 곳에 정남진 천문과학관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가 별 보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주 관측실을 비롯해서 보조 관측실, 천체 투영실, 시청각실 등을 갖추고 있는데 이 주 관측실에는 600mm 반사원경과 또 152mm 굴절 망원경을 설치해뒀습니다. 예. 성운, 성단, 은하 등 우주의 실제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보조 관측실에도 망원경 6대가 있는데요. 이 태양의 홍염이나 흑염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아무래도 흐리고 비가 오면 천체 관측이 좀 어려우니까 출발하기 전에 날씨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겠고요. 네. 2층에 위치한 전시실도 좀 흥미로운데요. 조선 때 만든
천문도인 천상 열차 분야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만원권 지폐 뒷면을 보면 약식으로 이 네. 천상 열차 분야 지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또 우주 탐험의 역사와 재미있는 뭐 우주 속 현실을 좀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또 별자리 역사와 사계절 별자리도 보고 또 태양계의 행성이나 행성의 운동 등도 알아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교과서에서도 아마 배웠던 기억이 얼핏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10,000원짜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뒷면 이렇게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곳을 찾았는데 날씨 운이 너무 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대신해서 어떤 여행을 또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전에 억불산이 편백숲으로 꾸려져 있다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편백나무는 보통 한 40m까지 자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쭉쭉 뻗은 편백숲 사이로 오솔길이 아주 희미하게 쫙 뻗어 있습니다. 멋있겠다. 이 편백 톱밥을 깔아놓은 톱밥 산책로인데요. 네. 마치 소미불 위를 걷는 듯하게 푹신푹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걷는 맛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편백숲에는 억불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무려 3,736m의 말레길이 나 있거든요. 네. 이 말레라는 게 대청을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예. 그래서 몸이 약하거나 불편한 분도 이 길을 즐길 수 있도록 계단을 놓지 않은 게 특징인데요. 정상까지 완만한 나무 데크를 따라서 흙 한 번 밟지 않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편백숲을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에 싱그러운 숲 향기, 물론 피톤치드 향이겠죠. 네. 예, 이 향이 잔뜩 묻어납니다. 뭐 힘껏 심호흡을 하면 상쾌한 피톤치드가 가슴 가득 밀려드는 그런 기분 느낄 수 있거든요. 예. 뭐 도시에서 맡던 공기와는 정말 느낌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에서만큼은 무조건 배부르게 많이 공기를 드셔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간혹 뭐 피톤치드가 어디에 좋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 피톤치드는 식물이 상처가 나면 아무래도 미생물을 죽이기 위해서 무언가 막 발산하게 되는데요. 네. 황금 물질이겠죠. 예. 이 물질이 인간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편백은 침엽수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피톤치드를 뿜어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뭐 소나무나 잣나무를 능가할 정도라고 하네요. 또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마시는 피톤치드는 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혈중 농도를 절반 이상 줄여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혈압과 신장병에도 좋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억불산 편백숲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이 피톤치드를 막 양껏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건강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그리고 억불산 또 별구경하고 또 장흥에 어디 가볼 수 있을까요? 이 사실 장흥이 제가 원래 문학도거든요. 왜 혼자 웃으세요? 좀 쑥스럽네요. 이 문학도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그런 고장입니다. 문학의 고장 장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청준, 한승원, 이승우, 송기숙 아마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이름은 익숙할 텐데요. 네. 한국 현대 소설을 문인들이 자고 날한 그런 장흥입니다. 예. 먼저 들려야 할 곳이 회진면인데요. 네. 장편 소설 아제아제 바라아제를 쓴 한승원 작가가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그래요? 한승원 작가 사실 많이 익숙해질 법해요 이제. 네, 그렇죠. 우리나라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의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예. 그래서 이 회진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한제공원을 지나면 한승원 생가와 한승원 문학 현장비까지 한승원 소설 문학길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이 한승원 산책로 옆에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이 소설가 한강이 앉았던 자리를 좀 별표식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또 사진도 붙여놓고요. 예. 그래서 이곳을 찾는 이들이 그곳에 앉아서 막 경쟁하려고 나도 앉아볼 거야 막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시거든요. 네네. 뭐 그런 재미도 있고요. 또 이 산책로에서 시선을 좀 멀리 두면 등량만이 보입니다. 네. 마음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 길을 걷다 보면 뭐 코리아 둘레길인 해파랑길 그리고 남파랑길, 서해랑길 등과 만나게 됩니다. 예. 또 한제공원에서 내려오면요. 소설가 이청준이 태어난 진목마을이 나옵니다. 네. 마을 앞쪽 동산 같은 산 너머에 회진 앞바다가 쫙 펼쳐지고요. 마을 뒤쪽으로 청간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먼저 이 천년학 세트장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천년학
마지막은 이청준의 단편 소설인 선악동 나그네를 임권택 감독이 영화로 만든 작품이죠. 네. 그래서 임 감독은 뭐 서편제, 축제 등 이청준의 여러 소설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마을 입구에서 표지판을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면 이청준 생가가 보이는데요. 자그마한 집 방에는 이 선생의 사진과 유물이 다소곳하게 놓여 있습니다. 오, 네. 그리고 여행하다가 사실 출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장흥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네. 한우와 키조개, 표고버섯을 함께 먹는 장흥 삼합 꼭 맛봐야 하는데요. 오, 네. 혹시라도 이곳에서 일정의 여유가 좀 있는 분들은 네. 이 장흥 삼합은 저녁에 드시고요. 네. 낮에는 된장물회를 맛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 아주 별미인데요. 오. 된장을 푼 시원한 국물에 열무김치를 푸짐하게 넣어서 색다른 맛의 물회를 맛보실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식초와 고춧가루를 뿌리고 또 회를 듬뿍 얹어 나오는데 어이구, 네. 새콤달콤에 매콤까지 거기에 된장 베이스의 고소한 맛까지 아주 맛있습니다. 시원한 된장물회 얘기 들으니까 막 지금 침샘이 막 자극이 돼서 궁금해집니다. 장흥 꼭 들러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떠날 곳은 어딘가요? 충북 증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예. 이 증평의 해발 657m의 좌구산이 있는데요. 거북이가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는 모습이다라고 해서 좌구산입니다. 이곳에는 좌구산 자연휴양림과 또 좌구산 천문대도 같이 하는데 이 좌구산 주변에 도시의 불빛이 거의 없거든요. 네. 맑고 깨끗한 밤하늘이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별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숙박시설을 구비한 좌구산 자연휴양림이 가까이 있어서 밤 늦게까지 별을 보고 서둘러 집에 안 가도 되는 그런 편리함도 있고요. 네. 또 휴양과 별 관측하기에 이롭기 때문에 가족 여행에도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좌구산 천문대에는 국내에서 가장 큰 356mm의 굴절 망원경이 있는데요. 네. 작은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다양한 천체의 모습을 관찰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토성 그리고 목성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날씨가 흐리면 혹시 천문대는 뭐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네. 천문대 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이 좌구산 천문대는 낮에 가도 볼거지가 많습니다. 그래요? 좌구산 천문대 앞에 서면 시뻘건 태양 구조물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반구형 돔 스크린을 설치해둬서 천체 투영실의 둥근 외관을 태양으로 꾸며놨습니다. 그 앞에는 토성과 목성 등 태양계 모형이 좀 있는데요. 네. 태양 크기에 비례해서 만들어서 좀 재미를 더해놨습니다. 예. 태양과 비교해서 작은 목성과 토성이 마치 좀 장난감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엽게 느껴질 정도고요. 네. 또 천문대에 들어가기 전에 양치질 333 법칙처럼 네. 312를 기억해야 합니다. 312. 네. 예. 3층, 뭐죠? 1층, 2층 순서로 관람을 해야 하는데요. 312. 네. 예. 일단 3층 주관측실로 먼저 갑니다. 천문대의 상층인 관측돔이 있는 공간인데요. 안으로 딱 들어가면 주관측실 가운데에 356mm의 굴절 망원경이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예. 뭐 경통 길이가 무려 4.5m, 천체를 최대 700배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굴절 망원경을 거인의 눈동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차르르 띵 하는 소리를 내면서 관측돔이 열리거든요. 예. 이 망원경에 눈을 대면 태양이 거대한 홍시처럼 둥그런 그 붉은 모습으로 눈에 들어옵니다. 네. 뭐 자세히 보면 이글거리는 태양의 불기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태양을 직접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으니까 궁금한데 이 국내에서 가장 큰 굴절 망원경으로 볼 수 있다니까 궁금합니다. 3층 다음은 1층이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 태양 관측을 딱 마치고 1층 천체 투영실로 이동합니다. 네. 여기서는 의자에 반듯하게 앉으면 안 됩니다. 편하게 네. 눕듯이 앉으면 이 도형 스크린이 밤하늘로 쫙 바뀌거든요. 네. 이 별이 하나 둘 나타나면 정말 환상적인 분위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와 하는 환호성이 터집니다. 네. 특히 이 별자리가 그림이랑 같이 나타날 때 가장 열광적인데 보통 별자리 탐험 시간이 한 30분 정도거든요. 네. 마치 3분 정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느낌 받으실 수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2층으로 갑니다. 우주에 관한 궁금증을 좀 해결하고 우주 지식을 넓히는 스페이스 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우주선에서는 뭘 먹을까? 어떻게 잘까? 화장실은 어떻게 갈까? 뭐 우주인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네. 아이들과 같이 가면 이 로켓 시뮬레이션도 꼭
체험해 볼 수 있거든요. 스크린을 통해서 직접 만든 로켓이 우주 공간에 띄어서 직접 조종할 수가 있어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예, 로켓 시뮬레이션은 저도 뭐 어른이지만 꼭 해보고 싶고 관람 순서 3, 1, 2도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딱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천문대 둘러보고 뭐 이 증평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 뭐가 있을까요? 이 증평이요. 네. 인삼이랑 홍삼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홍삼과 돼지고기의 만남인 홍삼 포크라는 음식이 아주 맛이 좋거든요. 네. 이 증평에서는 돼지를 키울 때 홍삼을 만들 때 나오는 부산물을 좀 먹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고기에서 홍삼 맛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은 것을 먹은 돼지고기니까 그만큼 먹는 내내 몸에도 좋은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고기고요. 네. 또 인삼이 들어간 짜장면이 있습니다. 짜장면 예. 인삼이요? 네. 좀 상상이 안 가지만 예. 인삼 쟁반 짜장이라는 음식인데요. 이 쟁반 짜장답게 각종 해산물이 가득 들어가서 푸짐하고요. 그 위에 인삼 튀김이 소복하게 올려진 채 나오는데 아무래도 짜장면이 거무스름하잖아요. 네네. 인삼 튀김은 하얗고요. 이 색깔이 대비가 돼서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네, 홍삼 포크와 인삼이 들어간 짜장면까지 먹고 오시면 완벽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안내서 오늘은 별 볼 일 있는 여행지 두 곳 살펴봤습니다. 전남 장흥군, 충북 증평군에 함께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 여행 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